이 이야기는 2015년도 2월에 일어났던 당시 44살의 노씨 여성의 실화 이야기야. 이 노씨는 한 번 이혼 후에 이씨라는 사람과 재혼을 했어. 그리고 이 재혼한 이씨랑은 당시에 2살 된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어. 그리고 이 노씨의 시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노씨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맨날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노씨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불만사항은 이거야. 애미야, 너는 왜 맨날 하는 일이 그러냐? 네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게 뭐가 있냐? 집이라지만 네 차림새는 뭐 농마주의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펑퍼짐 해가지고 반찬이라고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김치찌개밖에 더 있냐? 맨날 그것만 밥상에 올리고 생활비는 어디다 다 쓰고 맨날 올리는 게 김치찌개냐? 이러면서 하도 노씨를 구박을 하니까 노씨는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묵묵하게 듣고만 있어. 그러면서 그런 속을 막 뒤집으면서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들 이씨가 퇴근해서 집이라도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시어머니의 하소연이 집안을 너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니, 너는 나랑 같이 산 지 한 달 내내, 내 밥을 차려줄 때는 김치찌개만 끓이고, 내 아들이 오면은 다른 반찬 내오고, 너는 시엄마 알기를 뭘로 보냐? 이런 식으로 맨날 이제 식사 시간에 레파토리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씨 남편이 이 씨가 참다 못해가지고, 어머니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려야지만 이제 잔소리가 중단이 돼. 이제 그때마다 노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잡아 잡수세요 하고서 가만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유독 역정을 내면서 평소처럼 이제 아들을 자꾸 하소연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게 좀 심했던 거야. 막 이제 맺힌 게 많으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총각인 내 아들한테 재혼을 한 것도 내가 자다가도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째 시엠이 알기를 네 발바닥에 때만큼이나 못 여기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시어머니가 막 울부짖다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막 연거푸하더니 뒤로 넘어가 버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돼. 사인이 급성 폐렴. 평상시에도 노안으로 인한 좀 질병이 있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며느리 때문에 화병까지 같이 와가지고는 노쇠한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게 된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워낙 이 시어머니가 노씨를 평소에 못마땅해 하고 잔소리도 많고 구박도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남편이 잘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되게 슬픈 일이지만 노씨한테는 별다른 내색 없이 마음을 추스르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죽음 앞에서 마음이 괜찮을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 당시에 43세 젊은 나이였던 이 씨가 어머니 죽음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이거 상황을 옆에서 보던 노씨가 남편 몸에 좋다는 갖은 보약이랑 음식 등을 챙겨가지고 먹이곤 했는데 이 씨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나 봐. 이 씨는 계속해서 몸이 나빠지더니 그만 7개월 뒤에 어머니의 곁으로 따라가 버려. 당시 노씨의 충격이 엄청 컸겠지?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노씨가 재혼을 했었다고 했잖아. 그 전 남편은 노씨랑 이혼 이후에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아니, 그런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씨를 만나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르고 살려고 했던 노씨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날벼락같이 2번이나 청순 과부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비통함이 오죽했겠냐고. 그렇게 한동안 슬픔에 빠져있던 노씨가 갑자기 외출을 시작해. 아니 근데 옛날에 시어머니가
차림새를 엄청 구박했다 그랬잖아. 넉마주의도 아니고 막 이렇게 구박을 했잖아. 근데 그 구박이 무색하게끔 노씨가 세상 화려하게 차려입고 장롱에 숨겨두었던 명품백을 찾아가지고 손에 걸고는 집을 나서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노씨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의 명품관.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나 봐. 직원들이 노씨가 오자마자 깍듯하게 모시면서 사모님 오시라고 그러면서 VIP만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 룸으로 이제 노씨를 막 데리고 안내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VIP 룸에서 막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쇼핑을 하던 노씨가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스키장이었어. 노씨가 당시 스키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로서는 거의 드물다는 스키 강사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프로 수준이라는 거지. 이제 주변에서는 2번이나 이제 여자가 사별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좀 의외다 이렇게 좀 생각도 했었나 봐. 노씨가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엄청 흥청망청 막 쓰고 다녀. 막 외제차를 고급으로 사기도 하고 백화점의 명품관에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명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기도 하고 스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스키 장비를 굉장히 고가 스키 장비를 사는가 하면 한 2천만 원이 넘는 산악 자전거까지도 구매를 해. 신기한 거야. 남몰래 이제 주식한 게 대박이라도 났는지 돈이 계속 나와서 계속 그걸 다 쓰니까. 그런데 이런 노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 바로 죽은 남편의 누나였던 거야. 이 씨의 누나는 엄마랑 남동생이 근 1년 만에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무래도 엄마는 연로하시고 합병증도 좀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43살밖에 안 된 자기의 젊은 남동생이 아무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세상을 떠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고통이었나? 이제 너무 의심쩍은 거야. 남동생이 물론 자살을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이 씨의 누나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 왜냐면 이 씨의 죽음이 어머니랑 동일한 폐렴 증세로 사망을 한 거야. 그러니 이제 이 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당시의 동생의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몸에서 농약 성분 비슷한 것이 검출이 되었대. 근데 이 씨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도 농약이 아닌 폐렴이었지만 이게 물증은 없지만 너무 석연치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이 씨의 누나가 혼자서 끙끙 앓다가 형사를 찾아가서 조사를 의뢰하게 돼. 그런데 이 요청을 의뢰받은 형사가 유명한 담당자였던 이종훈 형사였던 거야. 참고로 이종훈 형사는 이게 성실하기도 하고 집념이 굉장히 대단해서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을 처리를 했었던 업계에서는 굉장히 명망이 높은 실력 있는 형사였대. 그런데 또 이 사건을 의뢰받은 이종훈 형사가 또 의구심이 막 솟는 거야. 왜냐하면 이 씨의 누나한테 이 사건을 의뢰받기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종훈 형사를 찾아와서 의뢰를 한 의뢰자가 하나 더 있었거든. 그 의뢰자가 누구냐면 바로 죽은 이 씨의 보험회사 조사단이었던 거야. 이종훈 형사는 이 사건에서 범죄의 낌새를 느끼게 돼. 죽은 이 씨의 누나로부터 전달받은 노 씨의 호화 생활 있잖아. 낭비력이 있다. 그리고 그 호화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돈의 출처를 이 씨의 보험사한테서 듣게 돼. 당시 노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5억 3천만 원가량을 수령받게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뭔가 노 씨가 수상하긴 하잖아. 근데 보험금을 노리고서 시어머니랑 남편을 살인한 것 같이 느껴도 지지만 그렇게 단정 짓긴 또 어려워. 왜냐면은 노 씨랑 이 씨 사이에는 이제 갓 2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아기를 냅두고서 애 엄마가 남편을 독살을 한다? 그리고 이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었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범행을 입증할 만한 동기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도 이상해. 이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한 범죄가 확실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아. 그래서 조사를 집요하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형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해. 노 씨가 재혼을 했다고 했잖아. 노 씨의 전 남편인 김 씨는 이혼 이후에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했고, 근데 전 남편 김 씨의 사망은 자살이 맞아. 근데 사인이 뭔 줄 알아? 농약에 의한 음독 자살이었던 거야. 아니 그럼 전 남편 김 씨도 농약에 의한 자살이었고, 재혼한 의 씨도 폐렴이었지만 몸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잖아. 일반인인 내가 듣기에도 뭔가 좀 미심쩍은데 형사가 듣기에는 훨씬 더 미심쩍었던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또 범행 동기가 애매해요. 김 씨는 분명히 이혼 이후에 자살을 한 거거든. 그리고 당시에 김 씨가 빚이 많았고 그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한 이후에 자살을 한 건데, 농약 먹고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행을 동일 성산에서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런데 또 여기서 이 형사가 수상한 정황을 발견을 하게 돼. 그게 바로 전 남편 김 씨의 보험금. 그 사망 보험금이 4억 5천만 원이나 됐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노 씨한테 지급이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혼한 전 아내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 그게 김 씨랑 노 씨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 미성년자였었거든. 그걸 들어서 노 씨가 친권을 주장을 한 거야. 보험회사에서는 이 김 씨가 약 10년 전부터 드러났던 보험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야. 자, 봐라 그럼. 노 씨는 전 남편 김 씨한테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 남편인 이 씨한테 5억 3천만 원가량을 수령을 받았으니까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노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을 받은 게 되거든.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노 씨 주변의 다수가 농약하고 관련돼서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증이 가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또 물증은 없고. 그래서 이종훈 형사가 이 사건을 더욱 파헤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렵게 순천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여기에 농약 중독 연구소에 죽은 김 씨랑 이 씨의 의료 기록을 보내게 돼. 근데 이 연구소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연구소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요청하기까지 이 형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연구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홍세용 교수님이 이 사망 의료서를 직접 검토를 한 거야. 그리고 검토 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 김 씨랑 이 씨 이 두 사람이 독극물에 연관돼서 사망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독극물이 파라과트라고 해. 파라과트가 뭐냐? 다른 말로 그라목손이라 하고, 그라목손이 뭐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많겠지. 이게 바로 한 스푼만 먹어도 즉사를 피할 수 없다는 그 극한의 농약이잖아. 이제 이 형사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어.
근데 또 현실적인 벽에 이렇게 부딪혀버려. 왜냐면 김 씨랑 이 씨 두 명은 이미 사망 뒤에 화장을 해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던 거야. 이제 오로지 이 씨의 어머니만 매장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이 형사가 엄청나게 이제 막 고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홍 교수가 이 형사한테 조언을 해줘. 그라목손이 얼마나 독한 농약이냐면 이 그라목손을 먹고 죽은 사체에는 시신이 부패돼서 썩어도 그 사체에는 그 성분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형사는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그래서 첫 신고자였던 이 씨의 누나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시신을 부검하자고 이제 설득을 하기에 이르러 이게 얼마나 단호한 결의였냐면 그 사건으로부터 전에 한 32년간 무덤을 발굴해서 부검을 해본 게 거의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망자의 시신을 다시 파헤치고 유가족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대. 그래서 그 누나분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결사변대를 하다가 이 형사가 끈질기고 막 이렇게 집념 있게 막 설득을 하니까 그 모습을 믿고서 마침내 허락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돌아가신 노 씨의 시엄마지, 그렇지, 이분을 부검을 했는데 이 시신에서도 하나의 성분이 또 나와. 그 성분이 또 파라콰트야. 그라목손, 농약이라는 소리죠. 이게 몸에 전율이 일잖아. 그래서 이 형사가 노 씨를 용의 대상에다 딱 올리고서 수사를 진척시키려고 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두 사람은 시신이 화장이 돼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야. 그렇게 노 씨의 시어머니한테도 농약이 검출은 됐지만 이게 직접적인 사안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이 세 사람한테 노 씨가 농약을 먹였냐, 이게 심증만 있고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될 만한 위기를 맞이하는 거야. 근데 이 망자의 한이 하늘에 닿았나 봐. 앞에서 시신의 부검을 도와주었던 홍 교수한테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하나 날라와. 진료 기록의 대상자가 바로 노 씨의 친딸인 거야. 노 씨가 이혼한 김 씨랑 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딸의 진료 기록서가 홍 교수한테 전달되게 돼. 그런데 노 씨 친딸의 병명이 뭔 줄 알아? 그게 또 폐렴이야. 폐렴. 또 이상한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홍 교수는 당장 이종훈 형사를 찾아서 추적 관찰을 요청을 한 후에 노 씨의 딸을 재검진을 하기에 이르러. 노 씨의 딸이 그 증상이 이미 사망한 노 씨의 마지막 남편인 이 씨와 병증이 매우 유사한 거야. 그렇게 국가수의 조사가 시작되고 딸의 소변이랑 혈액에서 또 하나의 성분이 검출이 돼. 이쯤 되면은 이 성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다들. 이 성분이 바로 또 파라콰트, 그라목손, 농약이야. 딸은 이 농약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또 딸의 병으로 노 씨가 7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해 간 정황이 또 밝혀져. 이쯤 되면은 얘기를 하다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이제 그렇게 노 씨가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전격 검거가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돼. 영장을 발부받아서 노 씨의 집을 수색하니까
노 씨의 집에서는 장독대 뒤랑 냉장고 뒤에서 농약이 발견이 돼. 그리고 이 농약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빚은 거야. 그게 이제 또 냉장고 안에서도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형사가 이게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서 세심하게 노 씨를 신문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노 씨가 그간의 범행들을 다 일체를 자백을 한 거야. 에휴, 이 첫 번째 남편은 노 씨랑 이혼을 했지만 그게 위장 이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빚이 많았던 남편이랑 위장 이혼을 한 후에 부동산 명예를 노 씨한테 넘겨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같이 전 남편이랑 나누기로 했었는데 노 씨가 팔고 나서 돈을 주지 않은 거야, 김 씨한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서 노 씨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지. 근데 노 씨가 돈을 주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김 씨를 살해할 일종의 계획을 세우게 돼. 아무래도 남편이었으니까 이제 이 김 씨의 식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노 씨가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 남편 김 씨가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자주 마시는 숙취 해소제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농약을 타가지고는 김 씨의 냉장고에 안에 몰래 넣어둔 거야. 이제 김 씨는 당연히 의심 없이 평소에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야. 사실 이제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옛 시어머니가 남편이 마셨던 음료수를 시어머니도 입에 댔었는데 마시는 순간 이상해가지고 바로 뱉어내 버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김 씨가 사망했을 때도 이 사실을 밝혔는데 김 씨가 자살로 입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건에서는 아마도 김 씨가 죽기 전에 먹으려고 했던 농약 음료를 노모가 미리 먼저 맛을 좀 봤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야. 그리고 종결이 되었고. 이제 엄마만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제 또 견뎌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노 씨의 새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노 씨가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도 마음에 또 들지 않는 데다가 구박을 엄청 심하게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고가웠던 거야, 노 씨가.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타깃으로 하고서 가장 먼저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운이 좋았던 거,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갑자기 음료수를 먹고 사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운이 맞아서 이 사람이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렇게 자기한테는 피해 갔었잖아. 그렇지만 새로운 시어머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 이 시어머니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노 씨가 생각해낸 게 이 시어머니를 서서히 독살할 계획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수색할 때 찾아낸 그 농약 있잖아, 그라목손. 그거를 밀가루 반죽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환타입으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환타입을 가루를 내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에다가 조금씩 넣기 시작해. 특히 김치찌개 같은 찌개 종류에. 그렇게 이제 노 씨가 시어머니한테 계속해서 김치찌개를 상에 올려가지고 먹게 한 거고, 그 김치찌개가 단 한 달 만에 시어머니를 독살해 버리는 데 성공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남편인 이 씨. 이 씨가 그 본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노 씨가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남편 생각하는 척하면서 몸에 좋은 보약이랑 음식이랑 이런 거를 아까 만들었던 그 농약 가루를 계속 타서 조금씩 먹인 거야. 그렇지만 이게 많은 양을 먹이면은 시어머니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타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든 거야. 그래서 7개월 만에 전 남편을 또 살해하기에 이르러. 근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은 이 노 씨의 친딸이야. 이게 노 씨가 비교적 점점하게 이제 자기의 범행 사실을 자백을 하는데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노씨도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야. 너무 미안하다고. 자신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더래. 이 딸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그라목선이라는 농약으로 인한 증상이 평생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생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딸이 나이가 그때 19살이었거든. 그러니까 김 씨의 죽음으로 보험금이 딸 앞으로 나왔는데 이 노 씨가 이 딸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서 그 보험금을 가로챘었잖아. 그런데 이 딸이 또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돈의 출처나 이제 행방을 밝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전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맛을 봤잖아, 이 노 씨가. 그러니까 이 노 씨가 잔악하게 자기 친딸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서 살해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살인 미수에 그쳐가지고 딸이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서 병원 신세를 지게 살게끔 한 거야. 이 그라목손이란 농약이 폐에 이렇게 질병을 남긴대. 근데 이 폐 질병이 말 그대로 폐의 기능을 상실시키게 하는 거여가지고 숨을 쉬는 행위 자체로도 힘들고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거를 평생의 병환으로 친엄마란 사람이 남겨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진짜 속이 터지는 게 이 모든 사건을 알고서도 딸이 엄마를 선취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을 했대.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엄마를 자꾸 펑펑 울었나 봐. 평상시에 얼마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으면은 이 모든 사건의 절말을 알고 자신을 이렇게 평생을 고통에 살게 만든 엄마인데도 이걸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을까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한 딸을 두고 이렇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냐. 진짜 돈 앞에서는 모성애도 너무 무정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종훈 형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 근데 이 형사가 이게 막 증거는 없지, 심증만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하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도 한쪽 신장이 망가져서 한쪽 신장을 척출하게 되었대. 결국에는 이제 노 씨는 사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다시 또 재판이 열리고 무기징역으로 변경이 되었대. 노 씨는 이제 지은 죄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항소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냉정한 살인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자식을 거의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게 그 이유가 결국은 돈이라는 게 가장 씁쓸하기도 하고, 옛날에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 남은 딸이 앞으로 이 고통과 상처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그래도 잘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야기가 좋았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할게. 이게 구독하고 좋아요가 이 다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응원 부탁해.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시 꼭 좋은 얘기로 찾아올게. 잘 자.